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발빠른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ECB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산을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는 한숨 놓나 싶었는데 다시금 미국과 유럽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 지금의 추세 일단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정책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뉴스를 보고 몇 가지 놀란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신속하고 빨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신속하고 빠른데 규모까지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에 세 번째로 놀랐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금융지표로 많이 보고 있는 뭐 지금 정크본드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자체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FRB하고 정부 정책 요 두 가지를 나눠 놓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FRB는 그냥 매뉴얼대로 다 한 겁니다. 08년도에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 벤 버냉키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니까 그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딱딱딱딱 매뉴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대부분 갖다가 이번에 다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한 방에 때려 넣었습니다. 그때는 뭐 의회 반대도 있었고 FRB가 그래도 되느냐라고 하는 여론의 반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카바를 친 다음에 매뉴얼대로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중을 파악해 볼 때 국민들한테 소득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내 임기 내에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하기 전에 큰 문제를 번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빨리빨리 처리한 속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코로나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의료계를 지원하고 그것 때문에 뭐 지방 정부들이 파산나고 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다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8년도에 나왔던 그 정책들은 FRB 의장이 그 버냉키라고 하는 사람이 공항 전문가입니다. 그 양반이 뭐 08년도에 갑자기 뭐 뉴턴이 사과를 보듯이 뭐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1907년에도 똑같은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은행들이 근본이익 제도로 돈을 빌려다가 그놈을 가지고 예금을 맡기면 대출을 많이 해준 거죠. 그랬는데 그놈 가지고 가서 그때는 구리광산, 구리가 거품이 일어났는데 거기다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해서 다 망해버리게 되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자고 하니까 은행들이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빨리 돈을 빼려고 하는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그때 많은 은행들이 다 도산이 됐습니다. 뭐 못 준다, 돈 못 주니까 나는 못 준다라고 배를 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어떤 은행만 이거 내가 다 퇴해줄게라고 하면서 유럽에 있는 형제들 돈을 금부치를 다 빌려다가 그걸 다 두들겨 막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그린백이라고 하는 저 달러, 그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그린백이 지금 우리은행,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자기합수표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글로벌 화폐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1907년에 나왔던 뱅크런을 막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를 똑같이 갖다가 2008년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벤 버냉키 의장이 혹시 내 후대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내가 매뉴얼화 시켜야 되겠다. 유동성 경색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CP 시장에 정부의 어떤 비이크를 싸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면서 CP 시장부터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 국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레포 거래를 통해 국채, 모기지 이런 부분들을 무제한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혹시 회사채 등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회사채에서 좋은 등급 같은 부분에서 차환 발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거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두들겨 막아라라고 하는 매뉴얼들을 다 마련해 놨고,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커 보이는 건 커 보이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인 대응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입니다. 네. 정부가 취한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뭐 똑같습니다. 뭐 실업급여. 그 전에는 이제 07년도는 조금 프로시저가 좀 다른데요. 그때는 이미 07년도에 경기가 침체가 되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20% 정도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가면 리세션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에서 GDP가 2분기 정도 마이너스 나면 그게 리세션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증시에서는 20% 빠지면 우리 리세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에서 혹은 정부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베어마켓이라는 거죠. 네, 베어마켓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07년도에는 이미 베어마켓에 진입한 상황에서 연준이 대응책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금리를 낮추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부가 1,500억 불 정도의 부양책을 미리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페니메 프리드메에다가 2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을 하고 그걸 국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증시가 그걸 버티질 못하고 폭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연준이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회사채 매입, 국채 매입, 거기 CP 개입하는 그런 프로시저들을 만들어냈고 그러고도 장이 못 올라가니까 정부가 8천억 불 정도 되는 거기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이번에는 한꺼번에 축소를 시켜서 정부하고 FRB하고 손잡고 한 방에 때려 넣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작전 지역이 다른 군사작전과 같은 거죠.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평지에서 작전하는 건지 산지에서 작전하는 건지 그 대상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모기지 금융을 갖고 있는 부채 관련된 부분에서 은행권이 흔들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조치들은 이번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회사채 부분입니다. 회사채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 장사 못하겠다, 나 돈 못 갚겠다라고 나자빠지게 되면 실물 경제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해고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권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먼저 타격이 오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미 금융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마련했던 거고 그게 이번에 와서 대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폭탄이 빵 터져서 포연탄 하나가 뭐 산과 골짜기를 메웠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북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 작전이구나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거는 자기의 손과 발과 같은 주력 부대의 퇴로를 마련해주는 그러니까 FRB의 주력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부터 시작했고 월가들이 이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CP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손발이 묶여갖고 꼼짝달싹 못하는 부분들을 폭탄을 대규모 지원책이라는 폭탄을 투하하면서 뒤로 빠질 수 있는 나한테 던지고 다 나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준 거다라고 하는 정도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 지수가 뒤로 물러지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가 이번 정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 또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때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이 빠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슈퍼 부양책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이 또 의회를 통과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정말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일단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 3분기 정도면은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렇게 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기업 살리기 그리고 현금을 또 쏟아내면서 개인들도 많이 도와주려고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증시에는 어느 정도나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앞서서 이미 이러한 악재는 좀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이제는 남은 거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뭐 지원군이 없다. 네. 얘들이 무관심하지 않을까? 혹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이 엇박자가 나면서 FRB랑 미국 정부가 대응을 좀 잘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씻어냈다라는 부분. 네.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물 경제 빠지고 기업 실적 빠지게 되면 내가 바닥 잡아갖고 기가 막히게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그거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08년도 나스닥 관련된 부분에서 연준과 정부 정책 발표 시기에 따른 어떤 그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두 차례 관련된 요 빨간색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네. 첫 번째 발표한 요 부분 네모칸은 1,500불 세금 감면해 준 겁니다. 뭐 정부가 돈 찍어서 직접 국민 경제에 투입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네모칸에서 나온 거는
페니메 프레디메 관련된 부분에서 애들이 그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우리 뭐 저기 뭐 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가 부실이 나니까 그거를 2천억 불 정도 투입을 해서 국유화 시켜버렸습니다. 네. 안심하라라고 했는데 그 뒤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썰려 나간 거고 그렇게 되니까 연준에서 파란색 네모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연준에서 아이쿠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8천억 불 정도의 대규모 증시 부양책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책을 하고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경기가 풀리지 않자 정부가 재정정책을 대규모로 적자재정을 펼치면서 8천억 불을 시장에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간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실물 경제가 반영하고 경제 지표를 수집하는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로직으로는 분명히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바닥을 잡겠다라고 하는 로직은 맞지만 네. 시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급한 면이 없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08년도와 차이 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실업자들한테 돈 나눠주고 바깥으로 나오지 마, 움직이지 마. 그렇죠. 이거 정부에서 돈 주는 가지고 먹을 거 사 먹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아무데도 나가지 마. 전염병 퍼지니까 나가지 말고 기업들한테는 어떤 거냐면 연준하고 나하고 너희한테 대출 자금 연장도 시켜주고 이자도 면제시켜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해고하지 않으면 그 돈의 7, 80%는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장 문 닫지 마, 실업자 만들지 마 라고 하면서 달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 CP를 받은 금융사들한테는 이거 연준에서 사줄게.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때 되면 코로나 다 정지가 되면 다시 가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정책을 마련해 줄게. 그때까지는 버텨라고 하면서 금융, 재정,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 모든 것들이 일관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그 타임라인이 3개월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해준 거지 경기를 윗방향으로 부양하기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08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하는 쪽에 그러니까 플러스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규모는 더 커졌고 조금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를 보고 바닥을 잡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회사채 관련된 부분이 문제인데 사준다고 했습니다. 네. 투자 적격 등급 지금 보시면 이렇게 A 등급 있는 부분이죠. 원래 이제 BBB 이상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해 놓은 부분은 얘들은 굉장히 위험한 애들입니다. 뭐 표시될 때 요 등급을 받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혹시라도 이상한 경제 문제가 생기면 얘들은 원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증서를 써준 게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트리플 B 플러스라고 나오는 18% 이상으로 나온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경기 리세션이 조금 닥친다라고 해도 1년 안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1년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BBB 제로, BBB 마이너스 등급 요게 한 27%에서 30% 될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의 채권들은 잘못하면 정크본드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연준에서 아무리 저거 풀어서 우리가 투자 적격 등급은 받아줄게. 그거에 대한 상성기구 SPC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요 애들이 3개월 후에 되면 등급이 바뀌어버리면서 정크 등급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걔들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도는 이 정크 등급하고 예비 정크 등급 본드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한 부실 자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연준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 업사이드 방향으로 조금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미국 시장만 그런 겁니다. 미국 네. 시장 회사채 규모가 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투자 적격 등급이 30% 정도고 이쪽에 나와 있는 BBB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45% 정도인데 지금은 한 50%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18년, 19년 통계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서 절반 정도 25% 정도가 후가닥 넘어가서 저쪽 정크 등급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거는 회사채 등급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한두 푼이어야 이걸 뭐 가서 구제를 해주고 뭐 이걸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한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어떤 이니시에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연준이 개입할 수 있는 툴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국에 보시면 2013년, 14년부터 경기가 중국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들이 그거를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많은 부분의 경기 부양 정책을 회사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걔들 만기가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회사채들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채와 회사채, 금융회사들의 많은 자금들, 회사채들 자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거를 못 막게 되면 중국도 지금 흔들흔들 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2.3%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입니다. 1%가 하락할 때마다 실업자가 1,100만 명이 양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3, 4천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걔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면 실제로 저축이라든가 뭐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라고 한다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한 달, 두 달치 정도 먹고 살 돈 말고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채권 시장을 강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락 흐름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이 돌고 어떻게든 정부가 손을 쓸 수 있고 중앙은행이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돈 찍어서 주머니에 현금을 찔러주는 정책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정책인데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한 부분에 무조건 안심하고 이제 주식 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최대한 현금 비중을 50% 이상 갖고 가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정확한 전략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세계 경기가 이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유럽과 미국 증시에까지도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많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또 나와준다면은 지수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아직 진행된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증시의 예탁금도 지금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고 삼성전자 연일 사면서 개인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참 증권맨들한테는 네.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58년 개띠 이제 그 우리나라 보면 이제 경제 주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열심히 월급 타서 저축하고 높은 이자 받아가면서 뭐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그거 모아서 집 사놓고 애들 다 키우고 났더니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나라가 GDP 규모가 100배 정도 커지면서 같이 부자가 됐던 그런 세대들. 베이비 부머 세대. 네, 베이비 부머 세대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양반들이 이제 낳은 자식들이 이제 지금 사회생활을 막 하기 시작하고 이제 5년, 10년 차 되는 뭐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트렌드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오거나 혹은 예전에 뭐 한 1, 20년 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뭐 그냥 지하수 뽑아서 먹으면 되고 물 한 바가지 얻어 먹으면 되는데 그걸 슈퍼 가가지고 사다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고 공기를 사 먹는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기를 사 먹는 거거든요. 미세먼지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암도 걸리고 그거 걸리면 뭐 수명이 뭐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 파괴효과가 얼마고 엄청난 계산이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하면서 청정기 갖다 놓고 또 살게 됐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증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우리나라 Y세대라고 볼 수 있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많은 월급들을 받고 지금 뭐 부모들은 뭐 아파트 사서 부자 좀 됐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해보려니까 너무 아파트 값이 비싸고 은행에다 돈 넣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뭐 어떤 부분에서 채권 시장에 가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받아갖고 지금 주식시장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 사태는 사실 1990년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래갖고 일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85년도에 프라자합의를 거쳐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뭐 10억 일본 돈으로 10억 정도 들고 있었는데 엔화가 평가절상이 되면서 글로벌리하게 보니까 10억짜리 엔화가 3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 갖고 나가서 투자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뭐 어떤 가정 주부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양반들이 대부분 다 고등교육을 받으신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와서 외환 투기도 하고 예금도 적금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증시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일을 Y세대 198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네.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편견 자체가 예전에는 주식하면 다 망해. 뭐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 타는 놈하고 나무 타는 놈하고 주식하는 놈은 자식으로 두지 말으라 하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시대 풍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의 근본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우량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 경제 증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징후가 아닌가. 그래서 실물 경제가 어떤 파산이 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쌍바닥을 잡는 걸 보시고 어떤 매수를 장기적으로 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 요소는 아직까지 잔존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저점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네, 거네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